중국 남방에는 조선과 같은 겨울이 없었다. 10월이 되어도 아침에나 조금 선선할까. 낮에는 여전히 섭씨 20도가 넘었다. 낙엽이나 단풍도 없이 나뭇잎들이 늘 푸르렀다. 그래도 무더위는 가시고 습도가 낮아져 쾌적했다. 눈 한 번 오지 않는 겨울이라도 늦은 오후면 조선의 해빙기 같은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유역은 넓지만 물은 거의 없어 수풀과 모래사장 사이로 굽이쳐 오르는 한강이나 낙동강과 달리 황포강은 역류하는 바닷물까지 받아들여 깊고도 넓은 물이 시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이 물길을 따라 거대한 기선과 군함들이 올라왔다. 바람은 남쪽 바다의 습기를 머금어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묘한 느낌이었다. 이 온습한 바람을 맞으며 동양인, 서양인 알 것 없이 수많은 남녀들이 황포강변을 산책했다. 공산대학 시절 초부용암이 말했듯이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지만 황포강변은 연애의 천국이었다. 연애의 천국. 아침 저녁으로 황포강변을 걷는 일은 더없이 즐거웠다. 부두에 정박한 호화 여객선의 화려한 득불이 검은 물 위에 반영되어 무지갯빛으로 흔들거리는 장면은 환상적이었다. 닻을 내린 외국 군함에서 들리는 절도 있는 군악대 연주 소리와 갈매기들의 끼룩대는 소리를 듣거나 술 취한 외국인 병사들의 팔에 매달려 알아듣지도 못할 중국어를 제잘거리며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있느라면 혁명의 항복판에 와 있다는 사실까지 잊었다. 법국공원이라 불리던 프랑스 공원에도 가끔 갔다. 입구에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 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일본어나 조선어로 말하면 들여보내주었다. 프랑스 공원은 1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성한 나뭇잎을 이루고 있어 늦은 오후가 되면 기울어가는 햇살이 부채살처럼 퍼져 연못에 노란 빗방울을 뿌렸다. 밤이 찾아와 해무가 공원을 감싸면 희미한 가로등 불이 켜지고 쌍쌍이 거닐던 남녀들이 하나둘씩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가로등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있노라면 간드러지는 웃음소리나 나직한 속삭임이 침침한 숲속에서 새어나왔다. 어둠이 좀 더 깊어지면 연못 속에 금붕어들이 물 위에 뿌려진 먹이를 채가는 듯한 쪽쪽 소리로 바뀌고 간간히 여자의 숨죽인 신음소리도 들려왔다. 두 사람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어디선가 교송이 들리면 말없이 킥킥대고 웃었다. 시원한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면서 상해에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도 쌀쌀한 기운은 사라지고 조화 장사들이 총을 울리고 다니면 중국인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종달새처럼 제잘거렸다. 움토오르는 양수포의 버들가지들은 잔잔한 물결 위에 녹색과 회색의 수채화를 들이우고 용화사의 오래된 탑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종소리는 한결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황포강 공원은 여기저기 피어난 봄꽃들과 여자들의 화사한 옷들로 긴 밤에서 깨어난 아침처럼 상쾌해졌다. 고노체는 봄빛 흩날리는 황포 강변을 걸을 때면 상해 폭동을 기리는 중국 혁명가요를 불러주곤 했다. 김명씨도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가며 거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네. 쇠사슬 아래 빗방울을 뿌려도 상관이 없다네.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를 말에서 끌어내리네. 살인은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뿐이고 잘린 머리는 깨진 그릇 조각일 뿐이네. 고문의자 교수대 우리는 쇠사슬을 부순다네. 하수구의 돌멩이는 뒤집어야 하네. 뼈가 부서져도 무기를 놓지 않으리. 승리하는 그날까지. 김명씨는 그의 노래를 듣는 게 좋아서 몇 번이고 다시 불러달라고 했다. 나중에는 자신도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뼈가 부술 때까지 무기를 놓지 않으리라는 구절이 가장 좋았다. 뼈가 부서져도 동지들과의 맹세를 지키리라. 때로는 운동 형실이 실망스럽고 회의가 들지라도 나와 동지들에게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또한 고노체와의 약속이었다. 고노체는 그 봄이 가기 전에 국내로 잠입하라는 명령을 받아 떠났다. 그의 임무는 조선의 핵심부인 경인 지역의 공장 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별이자 영원한 이별이었다. 대륙의 유랑이. 1930년 3월 압록강 하구는 하품이라도 하듯 커다란 입을 벌린 채 잔잔한 물결을 먼바다 쪽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압록강을 경계로 남으로는 조선 땅 신의주, 북으로는 중국 땅 안동이었다. 선착장에는 세 척의 돛담배가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동을 출발해 압록강을 거슬러 만주 깊숙이 올라가는 목선이었다. 한 배에 20명 정도가 탔는데 대부분이 만주로 이민 가는 조선인 농부 가족들이었다. 젊은 부부도 있고 노인부터 갓난아이까지 대가족을 이룬 일행도 있었다.
몇몇 가족은 한 고향에서 집단으로 떠나온 사이 같았는데 어느 가족이나 두꺼운 소미물과 솥단지에 쌀, 김치, 고추장, 된장이며 소금을 잔뜩 뿌린 갈치 같은 밑반찬까지 짊어져 사람이 반, 짐이 반이었다. 홍남표와 김명씨는 상해를 떠나면서 중국 옷을 벗고 평범한 조선인 이민자처럼 흰 옷을 입었다. 네모난 가죽 가방 속에는 위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짱산 한 벌씩 들어있었다. 장거리 여행을 위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식기구는 따로 챙겼다. 나이 차이가 많아 부녀지간으로 위장하려 했으나 홍남편은 경기도 출신이고 김명씨는 경상도 출신이나 말투가 달랐기 때문에 작은 부인이라 답하기도 했다. 바람에 돛을 맡긴 원시적인 목선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물살을 거슬러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하염없는 요정이었다. 배에는 갑판 한쪽에 화덕까지 갖춘 방이 2개 있었는데 굴뚝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큰 방은 승객용이었고 작은 방은 중국인 뱃사공 부부가 기거했는데 들여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너저분했다. 승객들에게 팔려고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생선이며 곤쟁이 젓갈 같은 반찬거리까지 쌓아놓아 냄새마저 꼬였겠다. 중국 사공들 사이에 신호가 오간 끝에 닻을 올린 세 척의 목선이 나란히 포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만주에 가게 된 사유는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을 해체하기 위해서였다. 28년 12월 고민테르는 조선공산당에 해산령을 내렸다. 조선공산당 집행부가 4차례나 대대적으로 체포된 것은 당이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대중적인 기반이 취약한 탓이니 노동자, 농민, 조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었다. 미국 경제공황에 빠지자 사회주의의 승리에 자신을 얻은 고민테르니 급진 좌경으로 손에 계급투쟁을 강조한 결과였다. 고민테른의 결정이 상해에 전해졌을 때 누구보다도 반발한 이는 조봉암이었다. 조봉암은 조선공산당 결성을 총지휘한 책임자이자 홀로 만주로 건너가 만주 총국을 조직한 당사자였다. 그는 여운형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분을 토했다. 우리가 국제공산당에 의지해온 이유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당을 만드는 것조차 허가를 맡아야 하고 또 일방적으로 해산시킨다면 이것을 어찌 우리 민족의 독립을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일본이 물러난다 해도 소련의 지시만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진정한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홍남표도 당의 해산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으나 원칙주의자인 만큼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산령이 아니라 재조직 명령 아닌가? 대중적 기반을 쌓은 밑에서부터 다시 조직하라는 말을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반발하면 되겠나? 조봉암은 그러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 조선공산당이 4차례나 검거된 것은 비좁은 조선 땅에 20만이나 되는 관원이 깔려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투지가 약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노동자의 당원의 비율이 적다고 해산시키거나 이런 좌익 소합병적인 치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해방 후 조선에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진다면 수상도 장관도 소련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조봉암의 항변에 여운형도 공감했다. 그 역시 고민테른의 결정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조봉암군의 말에 나도 동감이요. 국내 조직은 깨졌다 해도 만주 총국과 일본 총국은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두 총국까지 해산시키다니 이는 심히 부당한 조치 같소. 조선공산당 해체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 1세대라 불리던 여운형과 조봉암을 공산당에서 멀어지게 만든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만주 총국 당원들도 코민테른의 해산령에 강력히 반발했다. 만주 총국은 해산령이 떨어진 지 1년이 넘도록 그대로 조직을 유지했는데 이를 해산시키라는 임무가 홍남표와 김명씨에게 떨어진 것이다. 돛담배가 출발하면서 차가운 해무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었다. 김명씨는 갑판 난간에 기대앉아 편지를 열었다. 국내로 잠입한 권오책에서 온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였다. 상해에서 사용한 여러 가명 중 하나인 김혜원 앞으로 되어 있었다. 회원, 지금 그대가 내 옆에 있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그 이름만 불러보고 싶소. 다른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오직 그대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싶소. 희원, 떠돌이 장사치로 조선 팔도를 누리는 내겐 다리 및 돌밭이 잠자리요 돌베개가 버치라오. 때로는 광부들의 토굴에서 어떤 날 겨울날은 쌓인 눈 속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잠자는 내 몸은 언제나 차갑게 식어 있다오. 숨막히게 묻어왔던 황포강 공원의 날들이 그립소. 남방정원의 꽃향기처럼 향기롭던 그대의 숨결을 다시 마실 수만 있다면 차가운 내 몸은 온기로 가득해질 거요.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그리운 벗들을 찾아다닌다오.
연인 사이에 애틋한 연애 편지처럼 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뒷면에 소독약옥도 전기를 바르면 글씨가 나타나도록 한 비밀 서신이었다. 뒷면에는 그가 무사히 도착했으며 여러 공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는 내용만 짧게 적혀 있었다. 서신 검열의 위험 때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만 알린 것이었다. 원래는 태워버려야 하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기에 보물처럼 깊숙이 보관해오고 있었다. 고노체가 조선으로 떠난 지 꼭 2년이었다. 조선에서 나온 또 다른 운동가를 통해 그가 철도국 용산 공작소에 들어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국내에서 노동운동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간 사람은 고노체만이 아니었다.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한 고명자와 김조일을 비롯해 김명씨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 장애에서는 큰 그림만 그릴 뿐 국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가 없었다. 국내 활동가들이 알아서 해야만 했다. 세척의 돛담배는 낮에는 압록강을 거슬러 오르고 밤이 되도록 인가가 가까운 기슭에 정박해 각자 밥을 지어 먹고 가판이나 강변에서 잠을 잤다. 날씨는 아침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햇볕으로 머리가 뜨거웠다. 비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비좁은 선실에 갇혀 있어야 했는데 선실에 하나뿐인 화덕에서 차례로 밥을 해먹어야 하니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돛담배라서 바람이 불면 잘 가다가도 바람이 멎으면 물살에 밀려 오히려 하구로 떠내려갔다. 그럴 때면 나란히 강둑에 배를 메어놓고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이런 시간이면 여자들은 빨래를 해서 강변에 나뭇가지마다 널었다. 이주민 중에는 양반 출신들도 덜어있어 한시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나누기도 했다.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폭은 좁아지고 강물도 점점 줄어들었다. 봄가뭄에 어느 곳은 강바닥이 거의 드러나 배미창이 모래사장에 닿았다. 그런 곳에서는 모두 배에서 내려 노약자들은 강변을 따라 걷고 젊은 남자들은 배를 끌고 왔다. 영차. 남자들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물속에서 줄지어 긴 밧줄을 어깨에 메고 박자를 맞추며 배를 끌고 가면 여자들은 강변을 따라 춤추듯 걸어가며 봄철 모내기 때 부르던 노동요를 불러주었다. 모내기 노래는 지방마다 달라서 경상도 상주에서 온 이들이 부르고 나면 황해도 은율에서 온 이들이 부르는 식으로 계속되었다. 이럴 때면 마치 소풍간의 행렬처럼 한가하고도 즐거워 보였다. 이렇게 물이 얕아지면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나 걱정들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일단 얕은 곳을 지나면 다시 깊은 강물이 시작되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쩌나 강물이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초행인 조선인들의 기우일 뿐 중국인 뱃사공들은 태평스럽기만 했다. 몇 번을 물어봐도 그저 괜찮다고만 답할 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미리 이야기해주는 법은 없었다. 강에 대한 정보가 그들이 가진 유일한 비밀이라 되는 것처럼 도무지 풀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공산대학의 교과서처럼 딱딱하기만 하던 홍남표도 시간이 남으니 두런두런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고향인 경기도 양평과 이웃한 강원도 원주 불원면의 놀이물속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3.1 만세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야기, 평양에서의 감옥살이, 석방된 뒤 상경의 조선일보 기자로 들어간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 기자가 되기 전에 한때 가평에서 서당 훈장을 했다는 말에 김명씨는 폭소를 떠들이고 말았다. 찡그린 날카로운 눈매와 헝클어진 머리결이 사나운 혁명가 그대로인 그가 어린 악동들을 앉혀놓고 사서삼경을 가르치는 모습이 상상이 되질 않아서였다. 홍 선생님을 보면 고지식한 사람일수록 감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봉암 동무처럼 현실적인 사람일수록 인간사에 냉소적이고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란 글이 착하지도 이타적이도 않지 않은 현실을 잘 아니깐요. 내가 인간의 본성을 모른단 말인가? 그거 참 뜻밖의 분성인걸. 김명씨가 웃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홍 선생님은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믿는 믿음이 지나쳐서 소비에트 연방이나 꼬민 테른을 너무 이상주의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떠돌이가 되어버린 우리가 꿈마저 버린다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는가. 하긴 그렇죠. 배가 내륙 깊숙이 들어가자 만주인들이 자주 눈을 띄었다. 밥을 해먹느라 배를 대고 있으면 근처 마을에 만주인들이 몰려와 조선인 유랑민들을 구경했다. 엄마, 또 귀신들이 왔어요. 승객 중에는 부모를 따라온 어린애들도 있었는데 만주인들만 나타나면 기겁을 했다. 처음에는 정말 놀라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장난으로 도망을 쳤다. 아이가 아니라도 만주인들의 행색에 겁을 먹을 만했다. 만주 여인들은 머리에 철사를 굽으려 만든 반원형 틀을 올려놓고 머리카락을 그 위에 덮어 머리칼이 부풀어 오르게 보이게 했다. 게다가 얼굴은 경극배우처럼 흰 가루분을 두껍게 발라 귀신 분장을 한 것 같았다.
남자들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다. 머리 꼭대기에 밥뚜껑만큼만한 머리칼을 남겨놓고 삥 둘러 말끔히 깎았는데 남겨놓은 머리칼은 꼬리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 상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변발이었다. 만주인들이 위협을 하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조선인 승객들에게는 만주인이 구경거리였지만 그네들에게는 거꾸로 조선인이 구경거리였다. 조선인들이 밥을 지어 먹고 빨래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돌아갔다. 어쩌다가 대화를 하더라도 만주에 토속어라서 상해 말밖에 못하는 김명신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채소나 감자, 옥수수를 구매하는 정도는 손짓으로 소통했다. 만주는 황량했다. 아직 풀이 나지 않은 들판도 삭막하고 사람들 사는 집들도 조선처럼 오민조밀한 맛이 없이 쓸쓸해 보였다. 지명을 알 수 없는 곳을 지났는데 바위 절벽이 층층이 솟고 그 아래에 푸른 늪이 아름다웠다. 마을이 멀지 않아 하룻밤 유숙하려고 배를 떼니 뱃사공이 어두워지기 전에 관악묘를 구경하라고 오라고 했다. 삼국시대 총나라의 장수 관우를 모신 관악모는 관왕묘는 바위절벽 사이에 지어진 웅장한 기와집으로 유비와 장비까지 사람 키의 2배는 될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어 모시고 있었다. 묘당의 단창은 화려했으나 빛이 바랬고 장수들의 팔은 떨어져 나간 듯한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다. 비스듬히 허리를 비치는 붉은 황혼이 쓸쓸함을 더해 마치 무너져가는 중국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만주인들은 그래도 행복해 보였다. 들일을 마치고 묘당에 들러 향불을 피워 올리며 축원하는 만주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표정에는 부러움이 흘렀다. 그들에게는 밤이 되면 찾아갈 집도 있고 농사지을 땅도 있었다.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마적이 나타나면 보호해줄 경찰과 군대도 있었다. 집도 땅도 없고 수중에 돈도 다 떨어져가는 조선인 유랑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였다. 화강암 계단에 걸터앉은 홍남편은 부러운 표정으로 만주인들을 바라보는 아낙네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조상이 외침에 시달렸던 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만주의 여진과 거란이 몽골 쪽의 왜족들까지 풍요로운 조선반도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왔던 거네. 우리만큼이나 기름진 땅인 중원의 한족들이 위대한 문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역사를 변방 야만족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말이지. 근데 이제 와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조선인들이 삭막한 만주로 밀려 나와 여진족에게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어. 백길은 열흘이 넘어서야 끝났다. 물살이 새어 더는 배가 갈 수 없는 상류였다. 두 사람의 목적지는 그곳에서도 동북방향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연기련이었다. 만주를 지배하고 있는 군벌 장량이 장개석의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강경한 반공정책을 펼칠 때였다. 상해도 그랬지만 만주에도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려는 광풍이 불고 있었다. 공산당원이라는 사실만이 드러나도 그 자리에서 처참히 살해되었다. 중국 공산당원도 이에 맞서 전국적인 무장 폭당을 선동했다. 28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6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립삼은 지금은 위대한 혁명적 고족이라 보고 지방마다 농민 폭동을 일으켜 각 성의 중심 도시를 공격해 소비에트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경제공황이 고무된 꼬민테른에 작용하는 폭동 노선을 더욱 부추겼다. 상해 폭동과 광동 고민을 경험한 공산주의자들은 또다시 중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국민당 정부와 지방 군벌들은 잔인한 학살로 응징했다. 상해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첩보에 따라 자경단이 돌아다니며 공산주의자들을 암살했지만 만주에서는 저 사람이 의심스럽다는 손가락질 하나만으로도 어떤 신문이나 조사 과정도 없이 공개적으로 총살되었다. 이런 와중에 만주 대륙을 관통하는 일은 조선 국내에서의 활동보다도 더 위험했다. 두 사람은 검문을 당하더라도 다른 조선 유민들처럼 중국어를 못하는 양 행세하기로 했다. 힘겨운 육로 여행이 시작되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니 흙이 찰떡처럼 질겼다. 마차는 바퀴가 빠져 다닐 수 없었고 걸어가려 해도 발이 푹푹 빠지는 데다 흙이 신발에 달라붙어 들어올리기도 힘들었다. 사람보다도 짐이 더 문제였다. 말을 살 형편도 못되고 탈 줄도 모르니 다들 중국인 마부가 딸린 말을 빌렸다. 호마라 불리는 만주말은 중국의 조선의 조랑말보다 훨씬 크고 힘이 좋았다. 가족별로 짐을 잔뜩 싣고 그 위에 노약자를 태웠는데 너무 높아서 무섭다며 타지 않고 버티는 아이도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은 어른이고 아이고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신을 벗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온 힘을 다해 차가운 진흙탕을 걸어야 했다.
홍남표와 김명신은 마부가 딸린 말을 두 필 빌려 따로 타고 왔는데 처음 타보는 것이라 겁도 나고 무섭기도 했다. 한나절 지나니 익숙해지긴 했지만 하루 종일 말을 타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양쪽 허벅지는 살갗이 벗겨지고 멍들어 불에 댄 듯 아팠다. 만주는 끝없는 평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며칠 걸쳐 첩첩산중을 넘기도 하고 지평선이 아련한 벌판을 지나기도 했다. 해가 저물어 찾아든 여관들은 무덤 속처럼 어두컴컴한 복도 양편에 방이 길게 늘어선 음산한 구조였다. 방들은 더러운 데다 빈대가 들끓었다. 혹한에 대비해 창문을 거의 내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청소를 하긴 하는지 이불을 한 번이라도 빨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무엇보다도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스러웠다. 만주인들은 쌀밥을 몰랐다. 콩수수, 옥수수 같은 밭작물로 죽도 끓이고 떡도 만들어 먹었는데 오래 묵은 것들이라 뻘건, 빛깔에 곰팡내가 고약했다. 다른 지역처럼 어떤 음식이든 돼지 기름에 튀겨내는데 기름이 오래되어 썩은 내가 나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상해에서 중국 음식에 익숙해진 두 사람은 버틸만 했으나 중국에서 갓 떠나온 유민들 중에는 역겨운 기름기를 넘기지 못해 굶다시피 하는 이가 여럿이었다. 가져간 쌀과 고추장도 다 떨어졌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중국인 마부들은 첫 땅만 울면 아무리 깜깜해도 길을 떠났고 비가 내려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다. 식비를 아끼려고 돌처럼 굳은 찐빵을 뜯어먹으며 하루라도 빨리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부들의 마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이도백화에서 다시 말도피를 빌려 연길까지 며칠이나 걸려 도착한 두 사람은 완전히 기진해버렸다. 선생님, 상해로 돌아갈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차를 타고 가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김명씨의 말에 홍남표도 큰 케이크를 마했다. 하지만 이 황량한 땅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상해로 돌아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두 사람 앞에는 육체적 피로보다도 더 머리 아픈 복잡한 정세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주 천국 지도부는 두 사람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공식적인 해산을 결의했으나 강력한 두 포벌인 에멜게와 화요회의 성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화요회는 마르크스의 생일이 화요일이라 해서 지은 이름으로 홍남표, 조봉암,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주류가 소속된 가장 큰 파벌이었다. 화요회. 김명씨도 그 직계라고 할 수 있었다. 에멜게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앞글자를 딴 조직으로 구성원은 많지 않았으나 관념적인 극좌파로 분리되고 있었다. 두 파벌의 의견이 일치한 드문 경우를 알만했다. 만주천국은 이 무렵 세 차례나 대량 검거를 당해 화욕에 만 200여 명이나 체포되어 경성으로 이송되었지만 남은 당원이 1000명이 넘었다. 해산을 거부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꼬민테른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두 사람은 교조주의자로 불리는 에멜게보다는 같은 계열 일할 수 있는 화요계로부터 설득하기로 했다. 만남은 연길의 한 농가에서 이루어졌다. 체포되지 않은 중간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홍남표 서기에게 묻습니다. 먼저 한 젊은이가 불만을 토해낸다. 그는 만주라는 고유지명 대신 일본이 침략하면서 만든 간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다. 3.1 만세운동도 3.1 폭동이라 불렀다. 저희 만주총국은 현재 100개가 넘는 조선인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간도 주민의 8알이 조선인 농민들이니 간도 전체가 우리 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곳 연기령과 화룡현만 해도 조선인 30만 명 중에 16,000명이 청년단, 분유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김자진 등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항일 투쟁을 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합법적 표면운동으로 문맹퇴치와 농민교육운동에 주력하고 비합법적 운동으로는 3.1 폭동 11주년 기념 군중대회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공산당이라는 명칭은 없애고 중국공산당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면 어느 조선인이 우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제당의 결정이라고 다 따라야 합니까? 간도는 제2의 조선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도를 제2의 조선으로 인정해 우리 당을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젊은 당원도 말했다. 저도 만주총국을 예치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지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만주총국은 이미 중국공산당 만주성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략전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조선공산당의 이름으로 연대하는 것과 중국공산당에 흡수되는 것은 다릅니다. 턱을 쓸며 곤란한 표정을 짓던 홍남표는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설득했다. 동무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요. 그러나 일국 일당제를 만든 것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자 함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투쟁하려는 것이요.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두고 두 개의 당이 존재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겠소? 홍남표는 원칙적이지만 중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단합하라는 대원칙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은 합류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했다. 그래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논하기로 하고 최근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들을 차례가 되었다. 젊은 당원 하나가 3.1 만세운동 기념대회에 대해 보고했다. 3.1 폭동 11주년 기념준비위원회에는 2월부터 수십 종의 전단을 30만 장이나 제작해 만주 전역에 뿌렸고 3월 1일 전후에서는 주요 도시와 마을마다 농민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붉은 천에 검은 글씨로 일제 타도와 조선 독립 만세라고 쓴 깃발들을 들고 나와 개척촌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낙과 괭이로 무장하고 일본 경찰지서와 악덕지주 친일파의 집을 때려 부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일로 동포 130여 명이 체포되어 지금도 호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 뿌렸던 전단지들을 보여주었다. 내용은 1.3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3.1 폭동 11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날 전 간도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적과 싸우라 적기를 높이 들고 만세 시위장으로 나아가자 무장폭동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선과 간도에서 일제에 체포된 혁명자를 탈환하라. 개와 같은 일제 강도에 참을 수 없는 학대와 학살에 반대하여 일어나라.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투쟁을 확장하고 폭동을 일으키자. 그리하여 즉시 노동자, 농민, 병사, 도시빈민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타도 일본 제국주의, 조선 독립만세. 홍남표는 5월 폭동 계획서라 쓴 문서를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중국 공산당 만주 성의에 합작해서 일으킬 5월 폭동 계획서입니다. 상해 폭동 5주년이 되는 5월 31일 키에 간도 전역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입니다. 대충 읽어본 홍남표는 고개를 저었다. 상해 폭동은 일본인이 세운 대공장인 상해 내외면 주식회사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계급투쟁의 성격이 명확했어. 그런데 이 문건을 보니 5월 30일 폭동의 타도 대상은 너무나 많소. 국민당과 군벌의 군대와 경찰, 일본 경찰과 군대, 일본인 자본가와 조선인 앞잡이들, 민족주의 항일단체까지. 이것은 만주의 모든 세력을 적으로 두고 싸우겠다는 계획이나 마찬가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힘을 집중하겠소? 계획서를 들여다보던 김명씨도 말했다. 여기 보면 민족주의 항일단체인 한족연합회, 정의부, 신간회, 근우회까지 타도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족연합회는 김자진이 주도한 단체이고 정의부도 비슷한 단체라는 건 알겠는데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진 신간회와 근우회도 타도의 대상이라니. 이거 충분히 토론을 해서 내린 결정 맞나요? 만주총국 간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고민태릉과 중국 공산당의 신노선에 따라 심사숙고한 결정입니다. 미간을 찌끄리며 듣고 있던 홍남표가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부는 일본 군대와 싸우는 무장 세력 아니오. 그런데 공산주의 계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촛불을 돌리겠다는 말이오.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요계의 또 다른 젊은이가 대답했다. 거기에는 긴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는 벌써 7년 전인 1923년 오성윤 동무가 주도해서 만든 적기단을 주축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반면에 김자진이 맡는 신민부는 겉으로만 조선 독립을 표방할 뿐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1장이 열리는 곳마다 돌아다니며 강제 목물에서 오죽하면 장타가 범아가리다라는 비명이 쏟아질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는 신민부에 반대하며 분항마다 소규모 농민조합을 조직해 자위단처럼 운영하면서 신민분이 정의분이 하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들은 들여놓지도 않았고 의무금 징수 명령이 있어도 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력으로 강탈하려 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락이 들고 일어나 반대했지요. 그러자 놈들은 공산당원을 암살하기 시작했고 이미 많은 피해가 있어 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온 1월에 우리 만주 총국에서 당원을 보내 김자진을 척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자진이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만주 총국이 정식으로 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두 사람 다 몰랐다. 홍남표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김자진 장군을 암살한 게 만주 총국이었단 말이오? 일제 밀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당당한 대답이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말했다. 우리 쪽에서만 김자진 총살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김자진을 죽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빨랐던 것뿐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오? 홍남표의 질문에 그는 좀 더 상세히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김자진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타격해 유명해진 뒤
독단을 일삼아 많은 원망을 샀으며 집에 방앗간을 세웠는데 그 돈이 일본 경찰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김자진을 척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요. 홍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서로 병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누명까지 씌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던 김명씨도 신경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날의 만남은 어쨌든 성공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요계와 애말계는 잇따라 별도의 회의를 열어 해산을 결의했다. 소수파인 경성계도 이에 따랐다. 이로써 조선공산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는 절차만 남았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조선인들을 쉽게 입당시키지 않았다. 유소기가 이끄는 만주 성인은 다가올 5월 30일 폭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가로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조선인들은 파벌이심에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실천활동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공산당원들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처사였으나 조선인은 어디서나 약자였다. 홍남표와 김명씨는 만주 총국이 해산된 뒤에도 만주에 머물며 무장폭동을 지도하기로 했다. 예정이 없던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방을 잃은 조선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중국 공산당에 입당시키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만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무장폭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먼저 현해구에 가서 제만 조선인 반제동맹을 결성해 홍남표가 총책임자로 되었고 김명씨는 출판부를 담당해 기관지 반일전선을 발행했다. 아성현에 가서는 아성현 위원회를 조직하고 김명씨는 부인부 책임과 청년단 위원장을 맡았다. 두 사람이 만주 일대를 순회하면서 만주 총국 해산의 의미를 설명하고 무장폭동을 위한 조직을 건설하는 동안에도 조선인 유민들을 끊임없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제7대로 지친 흰옷 무리들이 때를 지어 들을 가로질러 산을 넘어오는 광경을 어디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머리에 짐을 이고 말도 빌리지 못해 등짐을 진 채 고개를 넘어오는 그들은 입가에 허옇게 거품이 끼어 말을 걸어도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고향을 떠나며 집이나 땅을 팔아 마련한 여비는 만주에 들어올 때쯤이면 거의 다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이민자들은 먼저 와서 사는 조선인 집단 부락에 들어가 얹혀 살면서 중국인들도 손을 대지 못한 산기슭의 척박한 토지를 빌려서 개간했다. 먼저 온 조선인들 역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끼니거리조차 없는 집이 많다 보니 첫 한두에는 중국인 지주에게 빚을 지고 머슴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땅을 빌린다 해도 농사가 제대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청나라 왕실의 땅이라 해서 300년간 출입이 금지되었던 사냐에는 무릎이 빠질 만큼 낙엽이 쌓여 있었다. 불을 지르면 불이 탄 자리만큼 공터가 생겼는데 쌓인 낙엽까지 다 태우지 못했다. 산비탈 높은 데서부터 곡괭이로 길게 고랑을 파고 내려오면서 옥수수, 콩, 감자, 수수 같은 작곡류 씨앗을 심은 뒤 꾹꾹 밟아 공기를 빼주어야 했다. 하지만 사방에 돌이 박힌 데다 불타지 않은 나무 뿌리와 풀 뿌리가 엉켜 있어 애써 밟아봤자 썩은 낙엽으로 푸석푸석 부엽돼 뿌리를 내리는 씨앗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잡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람 키를 넘길 만큼 번성했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작물은 아무리 보살펴도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끊임없이 손을 보며 몇 년을 갈아야 겨우 쓸만한 밭이 되었다. 김명씨와 홍남표가 활동하던 4월이 논밭을 개강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 사방에서 밤새 숲이 타오르는 연기가 치솟고 토굴 같은 집안에 갇혀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산언덕과 들판 곳곳에서 말과 소를 끌며 일했다. 며칠 사이에 들과 산이 연녹색으로 살아나면서 물통과 먹을거리를 이고 나른 안액들의 모습도 생기 있어 보였다. 그러나 집집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 현청 소재지에서 꽤 떨어진 산촌 마을에 갔을 때였다. 산비탈을 깎아 토굴을 파고 나무 껍질로 지붕을 얹은 2칸짜리 집에 10명이 넘는 가족이 뒤엉켜 살고 있었다. 한쪽 방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잇따라 아이를 낳아 두 갓난아이가 쉴 새 없이 울어대고, 다른 방에는 뼈만 앙상이 남은 중년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곧 숨이 끊어질 듯했다. 뉘신데 어디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 겁니까? 김명씨의 물음에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이 대답했다. 고모님이신데 병명도 모른답니다. 만주 사람이 하는 약방에 가서 필담으로 한약을 지었는데 어디 효과가 있어야 말이죠. 아마도 수토병 같습니다. 오물이 없으니 도랑물을 퍼다 먹었는데 물갈이 탓인지 다들 몇 달씩 고생했지요. 풍토병으로도 많이 죽었지만 수토병으로도 많이 죽었답니다. 조선을 떠나온 지 2년 만에 우리 식구 무덤만 3개나 생겼답니다. 집안에서 부를 때는
중국식 화덕을 쓰다 보니 다들 배가 나빴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초저녁인데 어두컴컴한 방 안에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큰아들도 한바탕 기침을 하고는 말을 이었다. 만주는 버려진 땅이 지천이더라니 세상에 주인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인 지주들은 처음 땅을 개간해 소출이 안 좋을 때는 1알만 소장료로 받아갑니다. 그러다 땅이 좋아지면 2알, 3알로 올리다가 온전한 논이 되면 절반을 빼앗아갑니다. 지옥을 벗어났더니 더 지독한 지옥이 열린 겁니다. 저녁이라고 나오는데 잘게 무슨 옥수수와 수수, 콩을 섞어 만든 죽이었다. 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작년에 처음 개간한 논에서 소출이 거의 없어 겨울을 지내기도 전에 쌀이 떨어졌다고 했다. 산에서 뜯어온 봄나물이 들어간 죽에서는 생풀 냄새가 나는 데다 잡곡 알갱이가 덜 물려 제대로 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나이 든 이들은 이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 고개를 이리저리 기울여가며 잡곡을 씹는 모습이 치근했다. 식사를 마친 혼남표가 큰아들에게 은화 2잎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숙식비라 생각하시고 받아서 아프신 분을 위해 쓰시오. 장례 비용으로 쓰라는 뜻이었다. 침침한 어둠 속에서도 큰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받아도 되는 건지요.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마다 와서 뜯어가기 바쁜데 강냉이죽 한 그릇에 이런 큰 돈을 주시다니요. 공산당은 인민을 위한 인민의 당이요. 인민이 없으면 공산당도 없고 공산당이 없으면 인민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허장성세는 대단했다.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길림성에서 큰 상점마다 길림 간표라 해서 제각기 돈을 찍어냈는데 최소 단위가 1조였다. 창어지에 크레용으로 칠해놓은 듯 돈 같지 않은 것이 액면가가 1조부터 1천조까지였다. 쌀 한 마리면 8만조를 주어야 했고 추수 때 나락이라도 잘 팔면 수십 격의 돈을 받아왔다. 반면에 봉천에서 통용되는 은단양이라는 은하는 부피도 작고 돈의 가치도 높았다. 두냥이면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 꼬민 태르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지만 떠돌아다니는 홍남표 형편으로서 거금이었다. 감격한 큰아들은 누워있는 고모가 듣지 못하도록 나직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고모님 가시는 길에 노잣돈이라도 섭섭치 않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널빤지로 한쪽은 눕고 한쪽은 낮게 관을 짜서 들판에 미루나무 아래 같은 곳에 방치해 두었다가 몇 년이 지나 탈골이 되면 그 위에 흙을 덮어주었다. 관원상제에 엄격한 조선인들은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경멸했다. 조선인들은 만주에 와서도 가족이 죽으면 빚을 내서라도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고깃국을 뿌려 먹이고 시신은 땅속 깊숙이 매장한 다음 봉분까지 높이 올렸다. 겨울에 조상이 남은 1m 넘게 언 땅을 녹이기 위해 사흘 동안이나 집불을 떼느라 7일장을 치렀다. 조상을 앞둔 그 가족에게는 은전 2잎이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자.